이번 주 총 금액은 52만 7,9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찰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32회 3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네. 저 힘껏 발랄하게 소개해봤는데 너무 발랄했어요. 90점. 괜찮나요? 땡큐.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온 대표님, 이번 주에는 52만 7,900원, 네. 총 31권 사셨는데요. 오, 이번 주는 조금 금액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리온 대표님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곧바로 어떻게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네. 네. 총 31권 중 7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르카디 스트루가츠키 그리고 보리스 스트루가츠키가 쓴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 에이미 노브스키가 쓰고 줄리 모스테드가 그린 길 위의 모터사이클.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글을 쓰고 오스카 이치오가 그린 쿠나. 이서수의 헬프미 시스템. 주디스 휴먼 그리고 크리스틴 조이너의 나는 휴먼. 장애운동가 주디스 휴먼 자서전. 델핀 오르빌레르 당신이 살았던 날들. 죽음 뒤에도 반드시 살아남는 것들에 관하여. 이렇게 7권 골라봤습니다. 자영 디렉터가 고른 책들부터 살펴볼게요.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 스트루가츠키 형제 걸작사. 나 잘해야 되는데 오늘 긴장되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배톡 PD한테 85점이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표는 90점으로 끌어올리기인데 제가 그렇죠. 벌써부터 이렇게 버벅대네요. 긴장됩니다. 자영 디렉터, 이 책은 왜 고르셨는가요? 이 제목을 보고 골랐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 약간 모든 직장인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한번 뽑아봤어요.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 맞아요. 토요일서부터 섬찟섬찟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약간 압박감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 그 기분 모르시나요, 대표님? 사용자! 월요일 너무 좋아하는데 모두 출근하잖아. 네? 잠깐 나 지금 길을 의심하고 있어. 아니 농담이고 네. 제목이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왜 아침 일찍부터 생활하고 뭐 아침형 인간 이게 되고 싶다고 할 때 아침은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계획은 그 전부터 해야지.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저분이랑 같이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약간 멀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너무 이해가 돼. 토요일부터 막 월요일에 내가 막 가서 뭔가를 막 일을 하고 이런 나 자신이 되게 설레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름 이서살 내에서 리온파인 저도 이건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쵸. 네. 이건 좀 너무 역시 머네요. 이거는 역시. CEO들만 네.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역시 이럴 때 넘어가시죠. 갈린다. 네, 넘어가죠. 네. 자, 이 책은 소비에트 시대 작가 형제 작가네요. 네. 1964년 작품이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러시아 민담을 많이 차용을 해서 여기에 과학 이야기를 이렇게 버무린 세 가지 이야기라고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맞아요. 읽지는 네. 않았지만 네. 그런 내용 맞죠? 네, 맞아요. 저도 그 소개를 보고 그리고 이게 제가 한번 선아 PD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스트루가츠키 형제가 굉장히 유명한 그 형제 소설가인데 벼르구만 있고 저도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또한 그랬고. 네, 그래서 선아가 읽었다면 읽어야지 하고 읽었냐 했더니 안 읽어봤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이제 미루고만 있다가 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부터 시작해야겠다 하고 구매를 한 거고 아직은 저도 앞부분만 읽는데 저는 약간 앞부분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저는 또 설화, 민담 이런 걸 주제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네. 하는데 아직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서
어려운 책이군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음. 적응을 못하는 건지. 두 분이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그거는 이해 그러니까. 불가라고 봐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근데 리온 음. 대표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 음. 지난번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네네.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읽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리온 대표님이 초반에 좀 읽고 나서 좀 별로였다고. 그래서 제가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장안의 화제.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책 좀 읽는다는 그쵸. 사람들한테선 이 네. 책은 약간 필독서가 돼버린 거예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록에 읽으셨어요?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 너는 어떠냐? 음. 저는 지금도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별로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뭐 살짝 뭐 문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제 별로이다라고 해서 그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겨서 저는 정말 읽으려고 요입당하고 있었거든요. 요입당이 근데 어머. 이러예요, 여러분? 아니죠. 또 잘못했네. 요입당 별로지. 아니 이거 팟캐스트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욕 괜찮아요. 라디오 하셔도 피자니까. 돼요. 어쨌든 아, 저는 저렇게 이게 만반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리온 대표님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의도는 읽지 마라가 아니라 그 나는 접었지. 별론데 넌 어때? 이거가 궁금했던 아, 건데 네, 안 읽었어야 읽었다는 되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 네. 이 책도 제가 잘 판단해서 알아서 그러면 읽고 두 오겠습니다. 권을 읽고 다음 음. 시간에 꼭 얘기해 주세요. 다음 아, 시간에 다음 네. 시간? 다음 모르겠다, 녹음 그거.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두 권 충분히 읽으실 것 숙제를 같은데. 주시는 거예요. 점수도 매기고 아이고, 숙제도 참, 주고. 아이고 힘듭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작품 꼭 네. 읽고 오겠습니다. 음. 그리고 자영 디렉터가 고른 두 번째 책은 길 위의 모터사이클. 에이미 노브스키가 썼고요. 줄리 모스테드가 그린 그림책이네요. 네. 봄의 정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왠지 그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떠올랐거든요. 이건 이제 여자 버전이네요. 네, 그렇죠. 모터사이클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여성 이야기래요. 오. 안느 프랑스 도스빌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또 금방 읽히니까. 네, 그림책이고 뭐 많지 않고 근데 약간 그 자서전 형식의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한 그림책이라서 책이 재밌냐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이 인물도 흥미로웠고 그 프랑스에서는 자서전 이제 글로 된 자서전도 내시고 꽤 유명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뭐 그래서 궁금해서 본 것도 있었고 그림책 한 장면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게 중간에 네. 이렇게 뭐 그 인포그래픽 같은 네. 그런 장면들은 사실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산과 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장면들 같은 거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 보면 그림이 더 예쁘긴 해요. 네. 여기 사진상으로보다는. 그래서 샀고 뭐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만한 책인데 그냥 그랬어요. 저 정도면 그냥 네. 구입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영 디렉터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아, 저도 남미에서 만났던 오빠가 그 그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고 운전지. 오토바이를 사서 안데스 산맥을 넘었어요. 와. 지인들도 되게 독특한 분들이 네. 많으시다. 그래서 그 오빠가 책을 냈거든요. 아 진짜? 네, 79만 원으로 세계 여행하기라고. 오. 우리나라 분이세요? 네, 우리나라 오. 오빠예요. 음. 그래서 그 오빠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지인이 떠올라서 음. 좀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그죠? 안느 프랑스 도스빌과 그 지인분과 아마 에세이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찾아보니까 안느 프랑스 도스빌 이분이 72세가 되던 네. 해에 모터사이클을 팔고 더 이상 그렇게 여행은 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72세까지는 어쨌든 충분히 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되게 그쵸. 부럽다 그게. 그렇죠. 저는 지금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딱 용기 내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대단하신 거. 그러니까 꿈은 꾸지만 네. 막상 행동에 옮기기에는 좀 어려운 프로젝트죠. 맞아요. 그리고 베테오 PD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쓰고 오스카 이치오가 그린 쿠나라는 그림책 고르셨어요. 이게 표지가 예쁘더라고요. 네. 어때요? 색이? 표지는 요정 그림인가요? 표지가 네네네. 어때요? 곰돌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 요정인가 보구나. 곰돌이로 바꾼다. 곰돌이 멀리서 곰돌이로 이거는 바꾼다. 네이클로바를 들고 네. 있는 빨간 모자를 쓴 쓴 요정의 그렇죠. 그림. 이거 보니까 쿠나가 네.
그 요정의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쿠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찌르찌르라고 들린대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책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썼다는 게 또 재밌어요. 네. 이분 참 재능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거장이지만 또 책도 많이 낸 재능 많은 스토리텔러세요. 이건 또 뭐 TV 드라마 Going My Home이라는 드라마에 삽입된 이야기를 다시 그림책으로 엮은 거라고 하고요. 어떠셨어요, 대표님? 근데 아까 별로라고 하신 거 시작하기 전에 재미없었다고 또. 왜 그래? 방송 전에 한 얘기를 왜? 아니 솔직하게 하셔야죠. 이게 네. 책이 별로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별로라는 소리여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할 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물고기 그 책도 나한텐 별로였고 이 책도 나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책이 나쁘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또 재밌을 네네. 수 있죠. 근데 그림체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는 아니고 근데 아이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색깔도 예쁘고 그림도 분명히 귀여운데 제 취향이 아니라는 소리여서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냥 감독에 대한 애정에 대한 표현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는 아닌가? 적어도 세 분은요. 네 고레다 히로까지 좋아하잖아요. 아니, 잘 몰라요. 그렇구나. 아니 몰랐네. 매번 나올 때마다 이분이 감독님이셨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랬구나. 저는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파비엔네에 관한 진실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스 올 로케고 진짜 유명한 프랑스 배우들이 출연을 해요. 까트린 드네브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 또 미국 배우인 에다노크가 나오거든요.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알 수도 있어. 되게 유명한 작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영화에 꼭 걸어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연출했던 감독이시죠. 알아요. 근데 다들 이제 넷플릭스는 가입돼 있으실 테니까 파비엔네에 관한 진실 최신작이니까 네, 한번 너무 챙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딸의 이야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다룰 내용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구나. 엄마 딸 이야기.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태욱 PD가 골랐던 두 번째 책은 헬프 미 시스터. 음. 이서수 작가의 장편 소설이에요. 이서수 작가는 또 상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엄청 또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근데 이 소설은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던데. 저도 그 상 받았던 미조의 시대 네. 단편이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라니 해서 일단 샀어요. 이거는 이제 장편이어서 조금 아직 다 읽지 못했고 조금만 봤는데 일단 뭐 잘 쓰시는 쓰시죠. 작가.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낡은 빌라에 사는 5식구 네. 이야기인 네. 것 같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노동 문제들을 맞아요. 건드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태욱이가 골랐는데 태욱이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태우 PD가 골랐어요. 네. 알고 있죠.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서요. 헬프 미 시스터. 네. 이것도 팁을 드리자면 네. 제 옆에 그 남중건 PD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책상에 이 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째 저 책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시죠 왜? 아니 또 본인이 원해서 거기다가 둔 책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퇴근길에 슬쩍 할까요? 네. 주말에 읽고 네. 반납하면 네. 되니까. 저도 아직 읽어본 책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살짝 좀 관심은 갑니다.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읽으면. 네, 그런 점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들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직접 그 택배를 자기 차 가지고 그러니까 네, 하는 그런 택배 노동자들 택배 노동 이야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읽다 보면 처음에 막 답답하긴 해요. 이 상황 자체가 상황 가족들을 자체가. 혼자 막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유쾌함을 잃지 않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2권 골랐는데요. 나는 휴먼, 장애운동가 주디스 휴먼 자서전. 아니 어쩜 항상 매주 다들 색깔이씩 고르시는데 특히 이선아 선배는 항상 더 색깔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카테고리 좀 넓혀보세요. 질책. 아니 이게 정해져 있어. 여성, 그다음에 노동가, 사회운동가, 오늘은 죽음도 있어. 비건 이게요. 아니야, 나 성소수자. 또 여기 되게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리고 역사. 리온 대표가 네. 사시는 책들 중에 네. 또 맞아. 골라야 그게 꼭 하니까 있어요. 맞다. 그런 맞아. 책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 그래요. 30권이 맞아. 넘는 책 내가 중에 넓힐게 내가. 알겠습니다. 와, 왜냐면 제가 이제 약간 일타로 2명을 보내네. 왜냐면 이제 그림책들은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실 거고. 맞아요. 저를 위해 남겨주시는 거죠, 사실 아니, 그림책은. 그럼요. 네. 제가 아유. 이제 헬프미 시스터 같은 거 골라버리면 그렇죠. 제가 고를 수가 없으니까. 저희의 그 목록의 다양성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 제가 되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 주 책을 고르는데 선아 선배랑 제가 뭐가 하나 겹쳤는데 갑자기 책을 딱 변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 그렇구나. 아니, 나랑 그건 진짜 같은 책을 다양성. 고르고 맞아. 싶지 어.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책을 골라도 되지만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팟캐스트를 제작을 할 때는 몰라요. 여러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 서운했어요 순간. 아 그게 아닌데 진짜? 저희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주는 이 후배 안타깝습니다. 압니다. 아유. 주디스 휴먼 네. 이 책은 어떠셨나요? 지금 읽고 계시는 네, 중인가요? 이것도 이제 시작하는데 이분도 좀 밝게 쓰셨어요. 이분이 장애가 있으시고 그 아주 아기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 정도 그러니까 진짜 앞부분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과 이분이 들려주지 않으면은 모르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는 항상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사실 이 책 이야기하면서 다른 책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뭐 얘기해 보세요. PD 때문에 안 되겠어요. 아니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네, 제발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약간 저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흔들어 놓은 책이에요. 볼까요? 네, 리온 대표님은 읽으셨을 것 같아요. 수나우라 테일러의 짐을 끄는 짐승들. 네, 너무 좋아. 저, 너무 좋은 저 책이죠. 이 책을 얼마 전에 읽고 네. 제가 알던 세계가 이렇게 통째로 전복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요? 네. 그 음. 비장의 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음. 진짜 제가 깊게 고민한 처음으로 진지하고 깊게 고민해본 계기가 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해 드립니다. 딱 다음번에 여기까지. 저거 하면 안 돼요? 태욱 PD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딱 여기까지. 짐을 끄는 짐승들. 이 책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랐던 두 번째 책은 당신이 살았던 날들. 부제는 죽음 뒤에도 반드시 살아남는 것들에 관하여 델핀 오르빌레르. 이분 1974년생인데 프랑스 네. 랍비시고 여성이세요. 네. 프랑스 역사상 세 번째 랍비라고 그러세요. 어. 그리고 철학자시고 작가시고 또 이력도 독특합니다. 음. 예루살렘에서 의학을 공부를 하다가 음. 프랑스로 건너와서는 언론인으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고 이후에 뉴욕으로 건너가서 탈무드를 연구하고 랍비가 돼요. 아니 그리고 이런, 새 아이의 엄마고. 이런 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 직업을 참 가지시는 것 같아요. 보면 또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신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학 전공을 하고 저널리즘에도 종사하고 또 유대교를 공부를 했잖아요. 랍비가 되기 위해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듣고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만의 철학을 구축을 하신 분이고요. 저는 이 책 사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읽었거든요. 네. 죽음에 관한 에세이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장례 문화와 그 성서 텍스트를 토대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려 깊은 통찰력을 건네주는 책입니다. 재밌게 읽고 있고요. 리온 대표님도 죽음에 되게 관심이 많고 관련된 책들 많이 그쵸. 네. 모으고 읽으셨잖아요. 네, 네. 왠지 리온 대표님도 읽고 나면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저도 이제 시작만 하고 더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했는데 읽어도 참 해결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책은 분명히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태욱 PD는 모르겠지만 그 안녕 커뮤니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그 얘기 문제,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 집착하고 지냈던 몇 년이 있어서 사실은 죽음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는 리스트보다. 근데 또 너무 티내기가 그래서 근데 죽음에 대한 책을 되게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이유가 뭔지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게 제가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죽음 자체. 네. 그게 죽음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누구나 죽는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몰랐던 거를 알았던 것 같은 기분이에요. 몰랐던 걸 알게 된 기분. 근데 몰랐던 일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죽음이 또 뭔지 모르겠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자코메티가 20살 무렵, 20살이 되기 전인가 여행 중에 함께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냥 이 정도의 설명만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책을 보다가.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도대체 누구였고 무슨 죽음이었길래 인생을 다르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실감하면은 그게 누구였고 어떤 죽음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어릴 때 몰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가족의 죽음 이후로 깨닫게 된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집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이라는 거는 수십 번 강의를 듣거나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뭐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자신의 또 죽음을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에세이를 읽다 보면 되게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 죽음에 관한 글들을 좀 찾아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리온 대표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죽음이랑 삶은 너무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측면을 보려 하지 않는 거죠. 딱 달라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좀 주의 환기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도 되게 읽게 그쵸.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PD 저 텐션 오늘 괜찮아요? 아니 이제 올려야 돼 죽음 다시. 얘기하실 죽음 때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돌렸어요? 매우 경건한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죽음 이렇게 애도 상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현 근데 PD 괜찮아요? 광현 네. PD가 되게 소개할 조용해졌어. 책도 광현 PD가 소개할 책도 이 주제와 맞아요. 함께합니다. 네. 어떤 주제요? 자, H마트에서 울다. 미셸 자우너가 쓰고 정혜훈 님이 옮기셨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광현 PD 바톤 터치 해주세요. 또 A4 용지에 예쁘게 정리해왔네요. 예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나 이제 텐션 괜찮죠 오늘.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90점. 체크, 90점 올라왔고 광현 PD 잘해주세요. 제가 네. 이렇게 애써 끌어올렸는데. 그러니까요. 미셸 자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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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3살의 인디 팝밴드의 가수이자 오. 기타리스트입니다. 이야. 팝밴드 이름이 제페니스 브렉퍼스트예요. 아이러니하죠. 네, 왜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그래요? 사람 혼혈. 혼혈. 한인 1.5세대.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인.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미국에서 산. 우리나라 사람 근데, 아니네요. 미국인이네요. 그게 미안합니다. 미국인으로 맞아. 미안합니다. 한국말도 우리나라 못해요. 사람 근데 왜 아니네. 제페니스 브렉퍼스트. 어느 날 먹은 일식 때문에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요런 호기로움. 진짜 미국인이네. 하지만- 한국인이면 아마 절대 저렇게 못 안 짓지.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은 한국인이 맞아요. 왜냐하면 왜? 트위터에 I am Korean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코리안인 거지 그거. 그 한국말도 아니 못해. 이 정신적인 어. 코리안인 거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코리안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인정할 수 그러고 없어 나 싶어진 거지. 아직까지는. 아니 1집 제페니스 브렉퍼스트의 1집 이름은 사이코펌프. 사이코 펌프? 네, 저승사자란 뜻입니다. 아.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앨범 커버도 볼 수 있는데 앨범 커버에 두 여성이 나오는데 앨범 커버 왼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그렇고요. H마트에서 울다. 이거는 작년에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꼭 읽어야 할 신간이다 라고 꼽은 거. 그리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선 논픽션 부문 2위.
제목인 H마트에서 H마트는 한인마트입니다. 아 진짜? 네. 한아름 마트. 나 지금 하이마트 뭐 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죠. 한인마트를 뜻하는 한아름마트 그 H고요. 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국의 한인마트에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운다는 뜻이에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너무 슬프다. 네. 너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곤해서 감정을 담은 것 같았어. 작가가 25살 때 암투병으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를 암투병 간병하던 그때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이전의 날들을 떠올리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책이 좀 두꺼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책이 좀 있는데 책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 일이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고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땠고 실제로 갈등이 좀 심했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조금 못됐던 부분도 있고 이 사춘기 시절에 딸이 못됐던 부분도 있고 그거랑 별개로 아티스트기도 하니까 본인의 음악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책의 뒷 3분의 1 정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일, 애도랑 그리고 본인의 치유하고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로서 그냥 한 여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그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 얼마나 이 인종이고 나의 정체성, 혼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인 1.5세대로서의 어떤 정체성. 어렸을 때 그렇게 아시안인인 게 싫었대요. 학교에 가면은 다들 뭐 그럴 수 나를 좀 있지. 아시안이라고 싫어했던 것 같고 뭐 아버지는 뭐 어머니랑 결혼을 한 걸 두고 아시아인 뭐라 그러죠? 성애가 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성애자가 볼 수 있는? 성애가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투병 생활서부터는 너무 한국인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한국인이고 엄마를 잃는다는 어떤 위기감에 있으니까 그런 장면도 나와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이 오리곤주인데 오리곤주의 요 카운티에서 주변에 살던 뭐 개씨 아주머니 뭐 이런 저런 한인 아주머니 엄마의 친구였던 분들이 와서 간호를 해줍니다. 그때 이게 옳다. 너네 엄마는 미국인이 아니고 넌 미국인이고 내가 간호하는 이 방식이 옳다. 그럴 때 너무 반박하고 싶은데 난 너무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되고 싶지 않았던 한국인이 너무나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게 너무 여기서도 배척당해 저기서도 배척당해 이런 중간자적인 입장 그 결을 따라가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하나는 또 이 본인의 정체성과 추억을 뭘로 엮어 나가느냐 음식으로 그 얘기에서도 야 이렇게 먹는 게 맞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 음식을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한인마트에서 우는 이유는 한인마트의 한국 식재료 때문이에요. 왜? 결국 그게 그러니까 엄마를 음식이 이제 상징하니까. 이걸 관통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뻥튀기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뻥튀기를 들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런 것들. 근데 또 아티스트니까 그 결도 있어가지고 미국 내 아시아인 인디 아티스트 이미 그것만으로도 너무 좁은 영역이잖아요. 특별한 영역이니까 남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류가 아니니까 넌 뭔가 특별해야 인디 아시아인 아티스트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없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넌 뭐가 특별한데? 넌 특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인데? 이런 힘들다. 것들. 미국에서는 이게 또 상당히 이국적인 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먹거리들을 많이 소개하고 한국에 여행 가서 뭐 목욕탕 간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미국에선 상당히 이국적인 책일 거고 한국에서 한국 독자인 제가 읽기에는 묘한 공감의 지점들 마치 유튜브에 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고 리액션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는 그런 묘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결들을 교차하는 그런 책입니다. 설명 잘한다. 재밌었어요? 저 재밌었어요. 근데 광현 광현 PD는 PD만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재밌을 책은 아니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의 연속이거든요. 병간호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어머니의 뭐 머리가 빠질 때 어땠고 어머니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땠고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힘든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읽는데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다가 그녀를 만나다를 그냥 한 번에 다 읽은 거고. 그럼 재밌었겠네 저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인데 네. 저는 그런 좀 뻔한 그런 어떤 모성에 대한 그리움, 어쨌든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런 설명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그런 클리셰적인 또 누구나 울게 만드는 그런 거라 생각해서 볼 마음이 없었었어요. 볼 마음이 없었었고 그냥 뭐 제목 잘 짓고 뭐 그랬다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 다른 책들 때문에 이것까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의 흥미를 항상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있어서 제가 너무 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쩔 수 없죠. 뻔해도 너무나 나를 울리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재밌었고 정체성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사실 이 친구는 이 작가는 한국말도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얘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었던 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막 추측했던 것들이 우리는 너무 아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많아요. 한국 엄마들이 흔히 할 법한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흥미롭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어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어떤 철학자가 쓴 책이었었거든요. 배움의 기쁨이라고. 그 책을 읽고 그런 정체성 부분에 꽂혀가지고 이 책도 어떤가 한번 봐야겠다 하고 보게 된 건데 내가 되게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미셸 자우너 이 친구의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크게 다가오긴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냐, 아주 재밌었냐, 뭐 추천해주고 싶냐 하면 그냥 사실은 H마트에서 울다는 재밌게 읽었어, 뭐 이 정도고 배움의 기쁨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완전히 막 배움의 기쁨. 네. 너무 좋았다. 읽을 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읽을 땐 별로였는데 책장을 딱 덮고 나서는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까지요? 이렇게까지 우는 건 뭐지? 할 정도로. 오열하셨나요? 배움의 기쁨. 저는 사실은 엉엉 울었다고 되게 짧거든요. 울음이. 이게 살짝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내 느낌이 남들은 아마 엉엉 운 수준일 거야. 막 이렇게 그렁그렁 하면 엉엉 그래서 없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면 H마트에서 울다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얘기에서 그냥 재밌게 읽었다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금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은 말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책이에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이거 다 읽고 너무 궁금해서 원서도 사서 봤어요. 어때요, 원서도? 제가 원서를 사서 보고 싶었던 이유는 번역 되게 잘하셨어요. 번역 잘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 미셸 자우너가 엄마를 통해서 배운 한국어, 뭔가 올드한 한국어를 할 줄 알아서 한국어로 썼다면 너무 자연스럽겠다 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거나 뭐 되게 어렵게 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할머니는 노상 그렇게 말했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왠지 이 작가가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 궁금해서 이제 원서를 보기 시작한 건데 그냥 원서는 이제 영어로 쓰다 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있지는 않고 아마 그 정서를 이 작가님께서 잘 뽑아낸 거 아닐까. 번역을 하신 분이? 이 저는 번역가님께서. 뭔가 이걸 읽으면서 번역된 거를 읽는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번역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네. 작가 목소리 같은 느낌이 네, 들죠. 네. 저는 처음에는 이 책을 안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인 1.5세, 2세, 3세가 쓴 책들에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읽다 보면은 좀 반복되는 맞아요. 이야기들, 뭐 이쪽 저쪽에도 저도, 속하지 않은 맞아요. 이중성 때문에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던가 뭐 뿌리찾기로 이어지는 성장 스토리. 이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고 흥미롭고 막 감동을 줬다가 계속 읽다 보면 서사 구조가 반복되고 뻔하다는 편견 같은 게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기저기서 추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다가 하도 추천을 하길래 일단 유튜브를 검색을 했어요.
제페니스 브렉퍼스트 음악을 찾아봤는데 80년대 신스팝 스타일의 음악이 딱 흘러나오는데 되게 캐치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또 라디오 PD니까 이게 저는 뮤지션의 삶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2번이나 올랐고 또 인디팝 밴드 제페니스 브렉퍼스트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이고 궁금한 거예요. 그냥 뮤지션으로서 미셸 자우너가 궁금했고 음악도 괜찮았고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책 안에 직업적으로 말을 하자면 라디오 PD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뮤지션이라는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때 들었던 음악, 엄마와 이모들이 좋아했던 음악 이야기도 있고 가족의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이야기가 많은 느낌, 청춘의 방황, 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자기 남편이랑 했던 그런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또 엄마의 죽음, 고된 아르바이트 이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라디오 PD로서 되게 매력적인 책이었다. 되게 드라마틱한 되게 내용들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이 작가가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라고 느낀 게 너무 묘사를 잘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나노급 기억력을 가질 수 있지? 그렇죠. 이분도 이 길을 쓰나 보다. 근데 이분이 전공을 문학을 전공했나 창작을 전공했나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글쓰기 능력을 장착한 뮤지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잖아요. 우리는 뭐 시켜서 먹었어 했는데 그 장면을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그건 읽어봐야지 되는데 뭐 예컨대 뭐 이모가 주문하고 뭐 20분 만에 아파트 그 인터폰에서 엘리제를 위하여가 뭐 울리고 뭐 이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그 비닐 랩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소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뿌린 이야기 이런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뭔가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듯이 그대로 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당연히 이제 이 에세이의 핵심을 이루는 엄마와 자신의 관계 이야기. 저는 그래서 되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확실히 엄마와 딸의 이야기는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힘은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연 PD가 조금 덜 재밌었나? 그것도 있고 선아 선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거 하나하나 즐길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못 즐긴 이유는 저는 일부러 이런 책들을 피해왔어요. 누군가를 잃은 이야기, 간병한 이야기, 상실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책, 거기다 이게 에세이라면 더더욱이나 피해왔는데 이번엔 읽어야 돼서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번엔 또 음식 얘기로 엄마를 어떻게 잃었는지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를 잃었다는 그 슬픈 이야기들을 너무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친 거예요. 거기서 사실 이 상실을 조금 빼고 그냥 이야기에만 집중을 했으면 됐을 텐데 또 어떻게 슬플 건가?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짠한 포인트가 있는 걸까? 거기에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읽는 내내 좀 마음이 피곤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즐겼던 것 같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셸 자우너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엄마를 애도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쵸. 먼저 떠난 엄마한테 다가가기 위해 그래서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 쓴 글이니까 충분히 저는 광현 PD처럼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인터뷰한 거 중에 미셸 자우너가 자기는 사실 그런 자기의 치유나 회복보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많은데 그거보다는 질병과 엄마의 임종 모습을 더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치유보다는 그 지점이 정말 많아요. 엄마가 어떤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 모습. 나는 어땠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기억하고 싶다기보다 그것도 또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게 그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글을 잘 써서 어떤 심리 묘사도 뛰어나고 자기만의 해석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둘이 굉장히 달라요. 네. 물론 그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미셸 자우너의 해석을 보면서 아 이게 환경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엄마와 아빠의 우리는 그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엄마가 죽었냐 왜 울어 뭐 이런 거. 그 말 되게 많이. 근데 이 미셸 자우너는 그 말을 그러니까 자기네 엄마가 마미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미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우리 새끼 약간 이러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뭐 실연을 당하고 와도 넘어져서 다쳐도 맞아요. 일단 막 소리부터 지르고 엄마는 그게 아픔의 표현이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걸 읽을 때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 엄마들 되게 많이 그러는데 이러면서 읽는데 이 미셸 자우너는 한국 엄마를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엄마가 이런 마미맘이 아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너무나 가학적인 표현을 한다 우리 엄마는 엄마가 죽었냐 왜 우냐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는 가학적이지 않잖아요. 그치. 그게 왜 맞아. 엄마가 죽었을 때나 우는 거야. 왜 울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셸은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는 왜 내 친구 엄마처럼 하지 못하나. 그러지 근데 못하나. 미국 엄마들은 좀 마미맘이에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그래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으면서 쓴 거 중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린아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쓰레기 같은 걸 가져가도 막 너무 예쁘다고 하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엄마들의 표현이 약간 그런데 호들갑 떠는 어머 너무 잘했다. 되게 그 긍정적으로 모든 거를 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미국인 특유의 뭐만 그치. 해도 fabulous 이러면서 wonderful, excellent excellen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은호한테 딸한테 엄마는 너무 가깝고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수수께끼였던 그 표현 중 하나는 엄마는 언제나 10%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엄마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한국인 엄마인데 나는 미국인이고 파악하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 많고 근데 또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 이후에 남은 것들로 엄마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엄마의 모습 그리는 부분이 많은 게 아닐까 퍼즐 맞추기를 하고 맞아요. 있었던 게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맞아. 또 그 미셸 자우너가 어렸을 때는 경련으로 한국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네. 여름 방학에 와서 거의 한 2-3달 정도를 외할머니 집에서 머물거든요. 근데 그때의 추억들, 기억들이 미셸 자우너한테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엄마를 기억하는데 되게 중요한 통로가 되죠. 그리고 저는 또 흥미로웠던 거는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 엄마, 이모들, 또 엄마 병간호를 해주는 그 친구분. 개씨 아주머니 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강인하고 또 이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인 그치.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 남성들은 희미의 존재들이 미셸 자우너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정말 좀 진짜. 한숨이 나게 하는 그러니까 좀 나약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또 이거 힘든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셸 자우너의 어머니가 이제 투병을 할 때도 아버지는 간호를 잘 못해. 그 현실 앞에서 막 계속 무너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더 힘들어하고 미리 슬퍼하고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미셸 자우너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막 이러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떠나고 나서도 비슷하고. 근데 다행히도 미셸의 남편만은 좀 제대로 된 미셸의 남편도 미국 사람이에요? 네. 음악 활동을 같이 하죠. 외할아버지도 좀 엉망진창이었던 분이셨죠. 그렇구나. 그런 데뷔도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미셸 자우너의 엄마가 좀 스테레오타입화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치. 어떤 그게 부분에서요? 한국인 엄마. 그게 또 어쨌든 서양 문화에서 자란 미셸 자우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엄마를 바라볼 때는 자기가 그 자라온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이해를 못하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이제 이해를 하려는 노력들의 산물이 이 에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 안에는 그런 좀 스테레오타입들이 많이 발견된 것들은 있었어요. 그치. 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뭐 재밌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되게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되게 잘 써요. 디테일이 살아있게 정말 잘 쓰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엄마가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나는 것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뭐 별거 아닌데 뭐 미셸이 어린 눈의 시선으로 지나가는 얘기예요. 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온 엄마가 집에 와서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사실 자녀 앞에서 그렇게 막 무너지고 감정 표현하고 이런 걸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셸이 어릴 때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근데 자기가 엄마를 잃고 나니까 그때의 엄마 마음을 이제서 뭐 조금 뭐 조각이 맞춰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아이 앞에서 너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는 지금 제가 바람이 불어서 눈물이 나도 저한테 할아버지 보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게 정말 말도 못할 때 우리 아이가 말도 못할 때의 아기 때 일인데도 그 마음을 네. 알았던 거네. 그거 딸이? 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겁을 먹었던 거 반이 아닐까 아. 싶어요. 굉장히 공포지 않았을까. 엄마와 이모와 모든 어른들이 막 울고 있었던 게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딸 아이를 생각나게 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고 미셸이 사춘기 때 엄마를 되게 힘들게 할 때 정말 한국의 엄마 같은 모습이 있었고 딸이 음악을 하려는 거를 조금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대학은 가야 되고 난 네가 그걸 빨리 때려치길 바라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좀 전형적인 한국의 엄마 같은 모습을 느꼈는데 그런 걸 설명할 때 미셸이 그렇게 써요. 마트에서 자기만 뒤따라 다니던 딸이 엄마의 침대 옆에서만 자겠다고 하던 딸이 뭐 이렇게 달라진 거에 대해서 엄마가 충격받은 이 별거 아닌 문장이지만 제 딸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막 감정적으로 그런 딸이 사춘기가 된다면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 봤을 때 너무 좋냐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뭐 좋았어 뭐 정도일 텐데 읽은 감정으로 치면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저는 이 책의 한 80% 정도를 놓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저는 정체성에 대한 어떤 딱히 뭐 생각을 해본 그치. 적도 없고 일단 한국인이 뭐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한국인 어떤 고향이 섞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본 적도 없고 또 뭐 엄마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딸과 엄마의 관계에서 다르긴 발생하는 하죠. 그런 특수함도 뭔가 이입을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딘가에선 대단할 이 책이 저한테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뭔가 네. 한 80%는 막 끼워지지 않는 퍼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있죠. 그게 20%가 아니라 80%가 안 껴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진짜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엄마 딸의 이야기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거네. 그 소재 자체에. 네, 별로. 아까 제가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파비안에 관한 이야기도 엄마 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현 PD님이 그런 영화를 보면은 태우 PD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품을 하네. 그거랑 또 한 가지 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런 정말 글 잘 쓰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매 문장 하나가 그냥 되게 강력하다고 무거운 그러니까 잽 하나가 너무 다 무겁고 위력이 있는 느낌인데 문제는 가끔 힘을 줘서 날리는 펀치들 있죠. 나 이 문장에 지금 힘준다. 이 대목에서 힘준다 하는 것들은 조금 유치해요.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 문장들? 표시해놨죠. 이 얘기를 하려고. 일단 초반부 21페이지입니다. 한인 식당에 이제 한인 이런 식당가 가가지고 그런 거 먹는 건데 우리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저마다 조용히 앉아서 점심을 먹지만 이곳에 온 이유는 다 같다. 모두가 고향의 한 조각을, 우리 자신의 한 조각을 찾고 있다. 우리가 주문하는 음식과 우리가 구입하는 재료에서 그걸 맛보고 싶어 한다. 이 부분도 뭔가 너무 글쟁이의 그런 야, 나 이건 지금 나 글 쓴다. 문장 쓴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 그거랑 요 뒤에 나는 발효가 통제된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배추는 놔두면 곰팡이가 피고 부패한다. 썩어 못 먹게 된다. 하지만 배추를 소금에 절여두면 부패 과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면서 요컨대 발효는 시간 속에 변화한다. 발효가 완전히 통제된 죽음인 건 아니다. 어쨌든 김치, 발효 이런 것과 뭔가 죽음을 연결시키는 이 점이 뭔가 너무 나는 그게 미셸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랑 정체성이 진짜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외국에서 한인마트를 보고 느낀 감정은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떤 고향의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 음식을 보다니 이게 아니라 왜 한국 제품들이 여기 와 있지? 한국에선 얼마인데 여기서는 왜 이거지? 한국에선 1,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선 몇 불이라고 써 있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너무 이질적이다. 이랬지 한인마트가 되게 반갑지 않았는데 이거는 나와 정체성이 전혀 다른 미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해서 저는 그런 묘사들이 사실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에세이가 되게 좋았던 거는 미셸 자우너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누구도 아닌 그치. 미셸 자우너가 썼기 때문에 진실성을 갖고 있고 울림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광현 PD가 지적한 부분이 뭔지는 알 것 알겠어요. 같아요. 네. 알고 그렇게 네, 보면 이게 또 첫 작품이잖아요.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그런 작가도 아니었고. 맞아. 저는 사실 그거 생각하고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지? 사실은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티스트인데 사실은 음악가인데. 음악 가사를 쓰니까 잘 쓰겠지? 그렇다고 이런 그런가? 완성도의 글을 아니 근데 완성도가 보면 있는 글을 쓸 수 뮤지션들 있. 중에 가사를 되게 잘 쓰시는 분들 가끔 그렇죠. 책도 내고 그치, 이러면 그치. 문장력이 되게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 짧은 글과 글과 이렇게 장편의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저희 이렇게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 함께 살펴봤고요.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일 하나님 타타르인의 사막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태욱 PD가 해주세요. 저는 왜 항상 스쳐 지나가는 책에 더 끌리는 걸까요? 이서살에서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나왔어요. 전에 끝내주는 괴물들 사려고 하다가 한 권만 사기에 그래서 요망하고 고향 것들도 함께 구매했었어요. 이 책 아직 다 읽진 못했지만 읽으면서 한국 고전 소설이 이렇게 매력적이었던가 하며 나왔던 소설들 다시 읽어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다만 지금은 잠시 관동별곡에 잡혀서 고전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타타르인의 사막 들으면서 타르타르 소스 생각난 건 저 하나뿐인가요? 태욱 PD님 이번에는 급식 같았나요? 후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급식 같았습니다. 네. 이거 괜찮은 급식이라는 표현 괜찮은 거 아니야? 학생 같았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급식이들이라고 그죠, 하니까. 그죠. 제일 잘 이해한 거죠? 네. 그 책이 요망하고 고향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배태욱 PD가 골랐던 책이에요. 하품 그만하시고요. 태욱 PD. 왜 이렇게 졸릴까요? 너무 늦었어요 피곤- 지금. 네. 그죠? 네네네. 알겠어요. 빨리 끝낼게요. 네. 그리고 또 퀴즈를 내주신 우림공원님. 네. 네. PD님들 서평 덕분에 구병모 작가님의 상하의 문으로를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문장들이 제 취향입니다.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안 돼. 1번. 작가는 야자나무를 통해 얻은 생각을 토대로 이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2번. 등장인물 중 아버지는 나무와 대화하며 나무와의 교감을 나눕니다. 3번. 등장인물 중 엄마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아들을 사창가에 데리고 갑니다. 그 장면을 동생이 목격합니다. 4번. 동생은 형의 애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알고 있지요. 저도요. 네. 뭔데요? 이승우 작가의 식물들의 사생활. 광현 PD님도 제 나이 되면 더 많이 알걸요. 조금 그래도 한 10여 년 2000년대 초반 예, 작품인 된 것 작품이라서. 같아요. 네. 우림공원님 퀴즈 감사하고요. 저희가 맞춰버렸네요. 자, 그리고 1533-2011님 바늘과 가죽의 시후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뀐 이후에 많이 아쉬웠는데 더 깊게 만나는 기분이에요. 더 친해진 기분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구두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네 분 얘기 들으면서 직업에 애정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광현 PD님 얘기에 이 책은 바로 구매해서 봤어요. 구두에 대해 몰라도 재미있게 읽히네요. 리온 대표님이 궁금해하시길래. 그리고 2회차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있게 읽고 즐겁게 얘기해 주시는 게 다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전달되어서. 네. 오늘은 전달이 안 됐을라나? 이거 재밌었는데. H마트에서 네. 울다 네. 괜찮았는데. 괜찮았어요. 방금 졸다 깬 사람 같았어요. 태우가 아니, 괜찮을 때면 뭐 괜찮았어요, 괜찮겠지. 진짜? 아니 그 세 분의 내용이 다 공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네. 왜냐면 그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뭐 누구에게든 다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감성 건드리는 부분이고 광현이의 어떤 느낌도 알겠고
전 되게 뜬금없이 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만화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취향이 맞으시면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목이? 코타로는 1인 가구라는 책인데요. 아세요? 혹시? 아니 저 넷플릭스에 봤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코타로는 1인 가구. 네, 코타로는 1인 가구. 근데 한번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림이 보시고 굉장히 귀엽네요. 귀엽기도 하고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그냥 4살 코타로 이 아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냥 되게 막 슬프게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울컥울컥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서 아니 근데 이 4살 코타로가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너무 슬프다 그거부터. 벌써부터 슬프다. 왜 혼자 살아? 사는데 너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명랑하고 너무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가는 친구인데 아니 벌써부터 슬퍼지네. 그러니까. 그 되게 한번 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만화책으로라도 저는 이걸 좀 구매할 생각이거든요. 저는 만화책으로. 봐야겠어요.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알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까요? 동서남북님이 타타르인의 사막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카타르인의 사막. 카타르가 아니고 카타르인의 사막이라고. 이 얘기 하려고. 아. 제가 15년 전에 카타르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55도에 이르고 모래 폭풍이 불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군 생활하며 평생을 보낸다니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한 저로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군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카타르에서 근무하신 거 얘기하시려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무리해야죠. 네. 네 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 네. 태욱 PD 특히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읽어온 책은 한 권도 없지만 제일 수고가 그거 아세요? 많으셨어요. 한 권도 안 읽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맞아. 그럴 거야.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태욱 PD 진심 고마워요. 저 오늘 아닙니다. 몇 점이었어요? 90점. 91점 아니고? 자꾸 중간에 조금 지치고 이러셔가지고 1점 뺄게요. 알았어요. 다음 주에는 91점을 향해. 95점을 향해서 가셔야죠. 95점? 네. 그래요. 알았어. 에임 하이.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